산업혁명으로 이때 이제 막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 증기기관 공장 막 부시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노동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기계가 생기니까, 증기기관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겁니다. 정치인은요, 이게 있어요. 폭동을 제일 싫어해요. 폭동을. 촛불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원천봉쇄합니다. 근데 폭동은 왜 일어날까요? 인간이 할 일이 없고 관심사가 다양해지면, 그러니까 관심사가 뭔가 이렇게 따분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군중 심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뭐에든지 뭔가 일을 하게 만들어주든지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국영수가 필요해졌어요. 공교육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100년, 150년 동안 살았죠. 그런데 자, 증기기관이 에서 AI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시기가. 그래서 이 국영수의 효용성이 거의 사라져가는 거죠. 완전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새로운 시대가. 그래서 살아남는 직업 이런 것들인데, 물론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물론 수학이 필요해요. 영어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연구자들끼리. 그건 극소수입니다. 서울대 연구대 내에서의 5%에 해당하는 애들. 카이스트에서 5%.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5%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선생하다가 과외 좀 하다가 실업자입니다. 눈높이 특히 올라갔다. 아무 일도 못해요. 나 카이스트 출신이야. 그냥 캥거루족 될래, 캥거루족.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재산 쓰면서 우아하게 살다가 죽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AI가 지금 현재 국영수를 토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직업의 50%를 빼앗을 때 그 50%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관련된 거, 커뮤니티와 취미, 동호회에 관련된 거,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맞춤 웰빙 서비스, 또 하나 귀농, 귀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80%는 이 분야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귀농을 하든지 아주 작은 월급을 받고 맞춤 웰빙 서비스를 하는 뭔가 자격증을 따든지, 커뮤니티 내에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모아가지고 서로 취미생활하면서 즐기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컴퓨터나 AI가 쉽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영혼을 돌보고 감정을 돌보는 분야로 가든지. 왜? 여기는 너무 극소수니까. 과학예술에서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엘리트 중에 5%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체 학생의 5%가 아니라 엘리트에서 5%만 가능하다. 이 시대에는 국영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그나마 조금 효용성이 있는 게 뭐냐? 예체능이야. 예체능, 취미,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 예능에는 뭐 공예 같은 것도 들어가고, 기타 치는 것도 들어가고, 기타라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는 왜 평생교육을 확장시키고, 문화센터를 확장시키고, 도서관과 체육관을 많이 만들면서 그런 강사들을 육성할까요? 안 그러면 국가의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범죄율이 올라가요. 자, 머리가 좋고, 수입이 없어요. 외롭죠? 장가 가기 힘들죠? 범죄로 거의 빠져요. 범죄로. 그래서 국가는요, 사기죄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관심과 활동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사회는 공장은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15년 후부터 온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남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게 그 파밍이거든요. 이 색깔이 이거예요. 미국에서 파밍은 사라진다. 대규모 농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장은 인공지능과 기계를 충분히 투입해서 굉장히 많은 곡식을 얻어서 이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대규모 농장이 없어요. 시베리아, 중국, 미국처럼 소규모 농밖에 없죠. 그래서 AI하고 기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투입돼요. 우리나라는 인간이 투입돼요. 그게 훨씬 경제적이니까. 경제성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가진 그 학부모들한테는 절대 땅을 팔지 마요. 분명히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살려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 지금 여러분 보유자금 있잖아요. 투자 못해가지고 보유자금 800조인가 그래요. 회사에서 보유. 왜 보유하죠? 투자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 이자율은 마이너스 됐지. 투자해봐야 성공률은 5% 미만이지. 벤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자 조금 주는 데는 막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바벨 전략을 씁니다. 바벨 전략이 뭐냐?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일단 됐어. 우리나라 시골에 그냥 논밭이나 사두자. 언젠가는 식량난이 올 때 그때 뭐 뽑으면 되지. 그리고 땅을 사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농지. 그러고서 일단 사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경작하세요. 경작해서 당신이 먹으세요 이래요. 나중에 식량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50% 내놓으세요. 더 올라가서 70% 내놓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죠, 그죠? 왜? 미국, 중국 이런 데서 허리케인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한파 이런 것들이 아직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보세요. 우리나라 태풍이 어떻게 바뀌는지 올해 약 2배 정도 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오게 됩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봤던 그대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쌀값이 제일 싼데 쌀을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의 수입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식량 전쟁까지 갈 정도의 위기가 왔을 때 지금 현재 곡물가의 3배에서 5배가 뛰어들어요. 그때 시골에 땅을 사뒀던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50%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그냥 경작하게 냅둡니다. 이게 바벨 전략이에요. 투자에. 땅을 사고 그 다음 50%는 어디다가 투자할까 이 부자들이? 뭐 셰일가스, 유전 저기 시내에 있는 무슨 그 에너지 자원 개발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좀 장기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 그러니까 황금하고 땅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벤처에 투자하느냐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부자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게 바벨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3가지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음식, 그 다음에 창의성. 이 3가지가 부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는 이 3가지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이거의 조합입니다. 이것도 지하자원으로 만든 겁니다. 지하자원하고 창의성이 결합됐고 그 다음에 음식이 들어갔죠. 왜? 먹으면서 연구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거 3가지의 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광산 없잖아요. 황금 광산 유전 있어요? 이건 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집에 한 3만 평에서 5만 평 땅 있죠. 음식 생산할 수 있는 10만 평? 축하해요. 10만 평. 미래 괜찮아.
만약에 1000평밖에 없어. 아니야, 100평도 없어. 지금 아파트가 전부야. 유일하게 남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혁명, 여러분의 가족의 혁명, 노숙자가 되지 않을 미래에 국가의 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의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육에서 바벨 전략이 왜 중요하냐?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던 게 전부 다 아까 엄마 아빠 교육부터 뭐 동굴을 만들어줘라부터 전부 다 이 창의성이 아까 다른 말로 이겁니다. 심리학.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절대 공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 연금 바꾸기 되게 힘들죠 지금.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싶어 할까요? 교사 집단과 공무원 집단들이 공교육을 우리가 AI 15년 후에 AI가 등장하는데 공교육을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유튜브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초등교육부터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자.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못 돼요. 떨어져요. 지금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은요 노인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한마디만 하잖아요. 정치계에서 완전히 사장됩니다. 사라져요. 아무도 안 찍어줘요. 우리나라가 교육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그 여론적인 힘이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봐요. 절대 우리나라 공교육은 바뀌지 않습니다. 15년 후를 대비하지 못해요.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제가 이래서 학교에 강의를 잘 못 갑니다. 교사들이 싫어해.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점점점 학교 강의는 줄어들어요. 교사들 자존심이 상합니다. 몇 시에요? 집에 가야 되지. 제 유튜브 강의 좀 더 들어보시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자식을 성공시키는 시대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실업자를 만들지 않을까 이겁니다. 정말이에요. 왜냐면 80%가 실업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식량을 확보할 것이냐. 두 가지예요.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내 자식을 어떻게 일을 하는 애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거든요.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듣고 있어? 제가 세미나 같은 걸 많이 다니고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다녀봤는데 네. 그런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우리 애를 성공시키자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엄청 많아요. 근데 선생님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인간성과 영혼성까지 강조하시는 분은 제가 2-3명밖에 못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영혼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방법을 추구하고 있나요? 인간의 영혼성은 이제 그 인문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주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인문학에서는 그런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베이직이고 하니까. 근데 요 근래 분들은 사실 그 사상이 좀 달라요. 맞죠? 요새 그러니까 흘러가는 현상이. 간단한 2가지 공식이 있어요. 인간성은요, 별표비 만듭니다. 영혼성은 뭐가 만들죠? 죽음이 만들어요. 이 2가지에 대한 경험과 사색이 없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덕불 먹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나 시체를 보고서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10살 이전에 그 아이가 사색을 하잖아요. 그럼 영혼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험한 꼴을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면 안 돼요. 톨스토이는 7살 때 죽음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7살 때. 자기 일기장에. 죽음이란 무엇일까? 스토리가 발달하는 영혼성.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몇 살 때 죽음을 고민했냐면 17살 때. 근데 대략 인간이 죽음을 고민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만 16세입니다. 그게 그 이론에 나와요. 제가 읽은 책에서 나옵니다. 만 16세 이전에 자기 가까운 형제, 자매, 친척,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 남들한테는 없는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혼성이 뭘 얘기하냐면 신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신념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창업, 혁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의 두 가지는 사실 이거 결핍과 죽음인데요. 아까 저는 먹이만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죠? 눈이 생겼어. 먹잇감이 보여.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두뇌가 있어야 돼. 왜 내 사지를 하나의 목적성으로 내가 사지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결핍이거든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목적성이 생기죠. 그런데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얘도 고플 것 같아. 그래서 박쥐가 피를 서로 나눠주고 쥐새끼도 초콜릿보다는 물에 빠진 동류를 더 먼저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쥐도.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애들이. 이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대인관계 지능, 인간성, 공감 능력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5선형 표류기 왜 범선에 태우고 지중해를 항해하게 할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성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죽음은 뭐냐면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생명체가 있잖아요. 마포대교에서 왜 투신했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있어요. 걔가 자살하려고 다리에서 딱 떨어졌는데 약 0.12초 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미 자기는 몸을 던졌는데. 다행히 한강이 그게 좀 얘가 잘 떨어진 거야. 다이빙을 잘한 거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왜 죽냐면 장파열로 죽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금문교 같은데 거의 100% 죽습니다. 장이 파열되고요. 그 압력 때문에. 머리가 물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뇌출혈로 죽어버려요. 근데 한강은 좀 이게 간격이 운이 거의 살아. 그냥 떨어지면 거의 살아. 그냥 굿즈를 하면 사는 거야. 이게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서 했던 생각이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삶의 본능은 죽음의 본능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온 잔혹동시라든가 예전에 잔혹동화가 있습니다. 잔혹동화. 안델센이라든가 뭐 그림 형제 동화도요. 굉장히 잔혹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금기를 해버리면 안 되냐면 그때 애들은 공포를 느껴요. 그 동시와 동화를 읽으면서 그 공포가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근데 그 동물적인 본능,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본능과 죽음의 공포가 만났을 때 인간은 이성이 발달한다니까요. 험한 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신념과 영혼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 법칙.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하고 배고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하고 죽음으로부터 삶을 추구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후의 세계를 생각한다거나 다른 차원을 생각해보는 거 있잖아요. 영화성이라는 것은 그 눈동자의 깊이로 드러납니다. 눈동자의 깊이. 눈동자의 깊이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눈동자를 딱 봤을 때 물론 그 색깔에서도 느껴지지만 그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식스센스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동자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소에 사후의 세계라든가 다차원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뭐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사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든 물질에는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촉근이론,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데, 모든 물질은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7이 나오거든요. 7이 나오는데, 모든 물질 속에는 7차원이 숨어 있습니다. 차원이 숨어 있다고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유튜브 많이 좀 더 보셔야겠는데, 7차원이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차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차원이에요. 내가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섭리가 있다. 뭔가가 있다. 라는 걸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간이다.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못 느낍니다. 내가 물질적인 인간이야. 그냥 돌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동자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아우라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이나 영혼에는 7개의 차원이 숨어있는데, 7개의 차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이건 어떤 그 신앙심하고 좀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인터스텔라에서 5차원이 나와요. 블랙홀로 들어갔을 때 주인공이. 그 5차원의 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평행우주론이 5차원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 우주는 그 5차원보다 6차원이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드디어 인간이 영화를 통해서 5차원을 상상해냈습니다.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근데 그거보다 6개의 숨겨진 차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내부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물질 내부에, 원자 내부에. 쪼개고 또 들어가면. 이게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는 건데, 보통 인간은 5차원도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이면에, 내 안에 7차원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감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첫째 출발이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야. 이 다음에 삶이 뭐가 있을 거야. 그 감각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또 과학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5차원 이상의 이 우주의 11차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좋은 공시성이 많이 생깁니다.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되게 또 재밌는 거는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생기냐면 나쁜 일도 좋아 보여요. 나쁜 일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성격이 급하고 감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흥분도 자주 하지만 거의 내가 이성을 찾았을 때는 나쁜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샀는데 안 됐어. 안 된 게 다행인 거야. 그 순간에 섭섭해. 근데 약 1분 후, 3분 후에는 안 됐을 때 장점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불합격했을 때 장점이 딱 떠올라. 우리 부모가 저렇게 무식했을 때 내 장점이 딱 떠올라. 이렇게 쫙 떠올라. 그게 여유거든요. 근데 그런 이성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뒤에 전 기독교인 아닌데 성경으로 비교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공원 같아. 내가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거닐고 싶어 이렇게.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렇게 가슴이 넓은 것 같아 막. 내가 얘기하면 막 다 받아줄 것 같아. 그 여유가 거기서 생깁니다. 이게 그 다른 차원을 인식하는 그게 이론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생겨요. 근데 그게 영원성인데 그 영원성이 영원성은 다차원을 연결된 건 느낌 또는 인지하는 느낌인데요. 그 영원성이 사람들한테 주는 느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얘한테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하고 얘가 망해도 안 아까울 것 같아 이 돈이. 이상하게. 왜? 얘가 막 넓어 뭔가. 내가 얘랑 친구가 되고 싶고 얘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어린애인데도 이상하게 투자자가 봤을 때 분명히 10대 20대인데 이상하다 얘는 이상하게 내가 돈을 주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얘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는 어느 순간 예전에 죽음에 대해서 사색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게 많이 생깁니다. 그게 메멘토 몰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몰이. 메멘토 몰이라고 그 해골 그림 옛날 사람들 많이 그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왜 해골 그림을 옛날에 귀족들이 해골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놨을까요? 그거예요. 자기 자식의 영원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사색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집에 해골을 그려놓고 또 옷 벗은 여자 누드를 그려놓고 누드 그건 뭐예요? 욕망. 욕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누드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쨌건 간에 그런 어떤 플래시, 살 그런 감각 같은 거 또 필요하지만 해골도 필요한 거죠. 어렸을 때 내가 해골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6.25 때는 많이 봤겠죠. 우리 어머니도 북한군 뼈 가지고 놀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42년생인데 그러니까 10살쯤 됐을 때, 그죠? 10살쯤, 8살, 10살 사이에 사람들 뼈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사람 뼈를 가지고. 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6.25 때. 과연 그것은 해로운 것일까요? 사람 뼈를 가지고 노는 게. 그거를 잘 승화시키면 그게 영원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제가 잔혹동시 사건을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너무 금기시키면 애들이 깊이가 얕아진다. 험한 거를 너무 금기시키고 깊이가